2025년 6월 세계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이란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마지막 순간 명령을 보류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심장부 보안망까지 해킹하며 전 세계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전 세계는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강대국들은 뻔한 힘의 논리만 되풀이하며 파국으로 향하는 기차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예감하며 얼어붙을 때 예상치 못한 단 한 나라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오직 힘과 돈, 자국 이익만 생각할 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낸 예상치 못한 한 수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한 수가 전 세계 전문가들의 모든 편견을 부수고 세계 외교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사라 젠킨스입니다. 워싱턴 DC의 유명 국제안보 싱크탱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30살 초반의 나이였지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치는 데는 누구보다 날카롭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세상은 오직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대한 체스판 같았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강대국들이 말을 움직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판 위의 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중견국들은 제 분석 대상에서 후순위였습니다. 그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존재들일 뿐 자체적인 전략이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여겼죠.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제 편견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분단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늘 불안정하고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외교 정책은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들이 평화나 협력을 이야기할 때면 속으로는 북한 핵 문제나 해결하지 그래. 중동 문제에 끼어들 처지나 돼. 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시각 뒤에는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토마스 젠킨스의 경험이었죠.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고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굶주리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다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결국 외세에 의존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말이죠. 아버지의 전쟁 트라우마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동정은 가지만 국제정치의 주체로는 의미 없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만과 편견은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중동은 문자 그대로 불타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긴급 소집된 워싱턴 싱크탱크 상황 분석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이란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보류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고 우리 회의실 분위기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민간 보안망까지 해킹해 군 병력 이동을 실시간 감시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지만 그 누구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며 극단적인 압박을 가했고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완성까지 몇 주도 안 남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모두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제가 수년간 배우고 신봉했던 강대국 중심의 현실주의 이론이 현실의 극적인 위기 앞에서 아무런 해법을 주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회의 내내 오가는 이야기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위협적인 수사만 반복했고 유럽 국가들은 모든 당사자는 대화에 나서라는 공허한 촉구만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중국은 자제라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 숨어 관망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각자의 자국 이익과 계산만을 따질 뿐 이 파국을 막을 진정성 있는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유가가 5% 폭등하고 뉴욕 증시가 2% 급락하는 등
경제적 파장마저 현실화되었습니다. 저는 제 분석 모델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악을 막을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파국으로 향하는 기차만이 보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익만 계산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저는 심리적인 균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같은 약소국은 이런 고차원적인 위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무기력해 보이는 국제사회를 보며 역시 힘의 논리가 전부이고 한국 같은 나라는 무의미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제 오만함은 깨지지 않고 절망감만 깊어졌습니다. 중동 위기는 멈추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이 피습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하며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30여 기를 실전 배치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고 핵시설 방어를 위해 2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국에 민간 대피령을 발령하고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며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시는 긴장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중동 해역으로 이동시키며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이란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50여 건 감행하며 맞섰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 전면전 위험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대립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엔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분석 보고서를 수정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적 옵션, 외교적 촉구, 이미 다 해봤잖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 제 보고서는 점점 더 비관적인 전망으로 채워졌습니다. 동료 연구원들도 지쳐서 절망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회의실에는 결국 전쟁으로 가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지배했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로서 제가 이렇게 무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수년간 배운 모든 이론이 현실의 극적인 위기 앞에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며 제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시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 폐허가 된 땅, 그리고 이어지는 불안정. 결국 인간은 어리석고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 한국 전쟁처럼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 건가? 이 절망의 순간 저는 자신이 강대국들의 힘만을 믿고 다른 가능성을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 아주 희미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이내 그래봤자 힘의 논리가 전부야. 한국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위기는 절정에 달했고 전통적인 방식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는 절망했고 저 역시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엔 긴급 안보리 회의 석상에서 한국 대표가 연설을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북한 핵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나라가 중동 위기에 무슨 말을 한다고? 제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뻔한 상투적인 평화론이나 하겠지. 시간 낭비일 뿐이야. 저는 다른 채널로 돌리려 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에 사로잡혀 화면을 멈췄습니다. 한국 대표 김준호 외교부 평화외교기획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분하고 낮은 어조로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란이나 이스라엘, 미국을 비난하는 대신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이 남긴 상흔이 얼마나 깊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안보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매일같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는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쟁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과 진솔함, 그리고 평화에 대한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노력과 뼈를 깎는 인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찾아야만 했던 우리의 경험이 어쩌면 지금 중동에 필요한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적 정치적 해법이 아닌 물밑 대화 채널의 복원,
인도적 지원 확대,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교류 등 소프트한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수사나 힘의 논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다른 나라 대표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왕리 국장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성적인 이야기라니? 역시 한국은 현실 감각이 없어. 중동 문제는 한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하지만 김준호 기획관의 목소리에는 다른 강대국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진심과 고통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전쟁의 상처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과 인내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다른 몇몇 중립국 대표들도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며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발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한국의 등장과 그들의 비현실적인 제안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미묘한 파장에 당황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약소국, 한국은 무능이라는 단단했던 편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김준호 기획관의 연설 이후 예상대로 한국의 제안은 처음엔 많은 강대국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비웃음당했습니다. 중국의 왕리 국장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제안은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다. 중동 문제는 한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폄하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강경파들도 한국의 제안을 헛소리 취급하며 오직 군사적 압박과 보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며 제 편견이 맞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가 전부야. 한국 같은 나라는 이 판에 끼어들 수 없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일부 약소국들 또는 기존 강대국들의 압력과 무능에 지쳐있던 몇몇 중립국들이 한국의 제안에 은밀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물밑 대화 채널 복원 아이디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비공식 석상에서 김준호 기획관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사무총장은 그의 제안에 대해 기존의 실패한 방식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며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과거 남북관계에서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던 경험, 그리고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외교적 고립을 딛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섰던 역사가 국제사회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만 알았지 전쟁과 분단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갈망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외교적 노하우가 쌓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 분석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의 생존 방식과 외교적 시도가 존재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김준호 기획관이 다른 나라 대표들과 만나 진솔하게 한국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비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수사나 힘의 논리가 아닌 고통을 아는 자의 진솔함이었습니다. 저는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자기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편견은 깨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위기는 여전히 엄중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배후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기획관의 연설과 한국의 물밑 접촉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과거 남북 대화에서 사용했던 물밑 접촉 방식이 중동 위기 당사자들 사이에 비공식 대화 채널을 여는데 영감을 준 것입니다. 한국 자체는 직접적인 중재자가 되기 어려웠지만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다는 한국의 끈질긴 메시지와 전쟁 후에도 대화로 나아갔던 한국의 경험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일부 중립국과 유엔은 한국의 제안에 주목하며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기여를 언급하며 한국의 역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인류의 이야기이자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파국을 막지 못할 때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그에서 비롯된 평화에 대한 절박함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음을 목격한 것입니다. 제 오만함은 부끄러움으로 변했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체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저는 한국의 외교적 접근 방식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 보고서 대신 한국 관련 논문과 역사 서적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만 알았지, 전쟁과 분단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갈망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외교적 노하우가 쌓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편견은 깨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준우 기획관에게 정식으로 연락하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하며 저를 워싱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과거의 오만과 한국에 대한 무지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기획관님, 저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강대국의 힘만을 믿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수치스럽습니다. 김 기획관은 따뜻한 미소로 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평화 외교가 단순히 이상론이 아니라 한국 전쟁과 분단이라는 처절한 현실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자 국민적 염원임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대화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인내와 끈기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으로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겪는 타국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갚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제 아버지의 한국 전쟁 참전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 연민이 스쳤습니다. 토마스 젠킨스 씨. 그분 같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참전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죠. 아마 아버지께 한국은 평생 잊고 싶은 아픔의 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그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과 나누는 것.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제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담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김 기획관의 진솔한 설명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본 것은 전쟁의 상흔이었지만 그 상흔 위에서 한국은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세상에 전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나 불안정한 땅이 아닌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특별한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제 존경심은 깊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기획관에게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국의 외교 철학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제 안보 전문가들과 외교관들 앞에서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연설 주제는 강대국 시대 이후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제 과거의 오만과 강대국 중심 사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강대국들의 판 위에서 아무 힘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 위기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죠. 저는 강대국의 힘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지만 청중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힘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아픈 역사에서 배운 처절한 지혜, 평화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외교,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평화에 같이 서로에게 정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이자 새로운 외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과 통찰력 있는 분석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거 저를 비웃었던 중국의 왕리 국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제 연설을 들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 후 제게 다가와 스콧 박사님, 아니 젠킨스 박사님, 한국의 시각이 국제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과 통찰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말하며 제 연구를 지지했습니다. 중동 위기 자체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존재와 그들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의 외교 전략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외교 및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저는 더 이상 강대국 중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전쟁 트라우마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만들었지만 한국의 진심과 지혜는 그 편견을 깨고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을 넘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외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흐름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변화의 증인이자 이제는 작은 부분이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